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공개 경고장을 날리자 다시 홍 의원이 반박에 나서는 등 국민의힘에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모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백신 접종 독려에도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곧 10,000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선 D-48일입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한국을 미국과 같은 컨텐츠 세계 2강 반열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재보선 전략 공천을 요구한 홍준표 의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또다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최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식 일정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인사동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미국과 함께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며 문화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위해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후보는 다만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에 관해선 병역은 헌법이 정한 의무라며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와 온라인 대담도 진행한 이 후보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검토한다는 데 대해선 한반도 안정과 공동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저사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 공약 3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를 확대해서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연 3조 원 정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 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면서 청년층 중심의 코인 민심 공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어제 저녁 원팀이 되고자 만났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저녁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후보가 홍 의원에게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을 제안하면서 대선 원팀이 되달라고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의 처가비리 엄단 선언 등을 고문 수락 조건으로 요청했다고 공개했었는데요. 회동 자리에서 자신과 가까운 인사의 전략 공천도 윤 후보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재보선에서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을 거론한 겁니다. 이 같은 요구에 윤 후보는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재보선 공천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아침 회의에서 홍 의원 요구를 구태라고 규정하면서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그런 사람이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느냐고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은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국정 능력을 보완할 사람의 공천을 요청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원팀을 위한 회동이 되레 갈등의 불씨가 된 모양새여서 향후 수습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불교계와 갈등을 빚어온 정청래 의원을 둘러싸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이핵관이 자신을 찾아와서 탈당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 조응천 의원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의원 본인은 많이 괴롭겠지만 지금은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며 탈당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 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하다고 언제입니까? 정청래 의원은 이핵관의 실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며 추가 입장 표명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조계종이 내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 왜곡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 승려 대회를 여는데 송영길 대표와 정 의원 등이 직접 참석해서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네, 심상정, 안철수 다른 후보들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개편해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참석했는데요. 자신이 당선이 돼서 닥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 움직임에 대한 제3시대 반발도 이어졌는데요. 정의당이 국민의당에 이어서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양자 TV토론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념이 아닌 과학을 따르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면서 5차 범위안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4일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내려간 3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한 33%로 집계되면서 두 후보 사이 격차는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2%였습니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46%가 필요하다, 42%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후보로 돼야 한다는 응답이 34%, 안철수 후보로 돼야 한다는 응답이 40%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 32%, 국민의당 7%, 정의당 4% 순이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에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시 압수수색에 찬성하는 압도적 여론에도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이유가 무당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간엔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법사위보다 무당 법사위를 더 가까이 둔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처럼 위험천만한 의사결정을 한 후보에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운명을 맡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속 미투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김 씨의 미투 발언 자체가 널리 퍼뜨리려는 공연성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사람이 김건희 씨냐, 이를 공공연히 알린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를 놓고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오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 본부장 맡고 계신 조경태 의원 모시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뭔가 좀 원팀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듯 했는데요. 돌발 변수가 불거진 겁니다. 일단 아침까지는 2가지 요구가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가지가 된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요구를 했던 겁니까? 네, 사실 처가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응당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대국민 선언. 예. 또 하나가 국정 운영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2가지이고요. 예. 세 번째 지금 나오는 부분은 저것은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저것은 사실상 좋은 후보에 대해서 추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지 그건 예. 조건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3번째 전략공천 부분은 홍준표 의원 말로는 국정운영 능력 담보 조치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차원에서 전략공천을 요구한 겁니까? 그것보다는 아마도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도 좋은 인사를 세야 되고 또 당평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좋은 정책을 펴므로써 국민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의미인 것 같고요. 예. 좋은 후보를 추천한다는 그런 취지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고요.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홍준표 후보 전 대표의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예. 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의롭게 맞서서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후보들이 좀 국정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결국은 경선 막판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자기 사람 심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 예. 최재형 감사원장께서도 윤석열 후보의 를 통한 네.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요. 진작부터 윤석열 후보가 좀 좋은 후보로서 정권을 꼭 교체하는데 본인이 좀 조금이나마 노력을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여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최재형 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 국민의힘의 사람이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에는 이제 공천을 하려면 정식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절차를 무시한 행동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사실은 어저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전 대표가 만난 것은 2시간 30분입니다. 예, 상당히 예. 오랜 시간 동안에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그중에 네. 한 꼭지라 보시면 되고요.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대표가 만나서 2시간 30분 동안 장시간 동안에 만남의 분위기 자체는 매우 화기애애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분 다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선대본부장 권영세 의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당의 지도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지도자로서 좀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공개 경고장을 날린 거거든요. 근데 또 권영세 의원 입장에서는 선대본부장으로서 또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질의를 좀 파악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으면은 그런 오해가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우리 내부에 분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저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모처럼 저는 우리 원팀이 되고 있는 선대비가 갈등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음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다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홍준표 의원이 권영세 본부장의 발언을 또 듣고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갈등을 왜 증폭시키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나친 그 확대 해석은 저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어제 만남은 분명히 홍준표 후보의 전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만난 자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선대 본부장으로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네. 명확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제 만남은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두 분이 공감했다는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다시 선대 합류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설 지나고 나면은 저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더욱더 열심히 가열차게 정권 교체의 를 위해서 나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은 국민들의 영향을 저버린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저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죄인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다 더 강도 높게 저는 그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여당의 후보는 매우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인물이다 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는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당 선대 본부장과 홍준표 의원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럴 땐 누가 또 어떻게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윤 후보께서 좀 넓고 큰 마음으로 저는 잘 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 하고 있는 대국민 메시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그리고 세력들 정치인들을 모두 통합시켜 내는데 충분히 저는 잘 구성하고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번 대선에 같이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5곳입니다. 서울 종로, 서초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 청주 상당인데요. 현재 이 공천 작업은 시작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공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당에서 공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거기서 아주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윤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공천도 가능하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국민들,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있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용태 의원님도 지금 벌써 5선 이슈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로 지역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된다라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능력과 자격과 그리고 또 도덕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저는 그 종로에 출마한다면은 아마 공정과 상식을 좀 부르짖고 계시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대선 승리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 과연 누가 출마하게 될지도 관심이 곧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에 이제 몸을 담그신 적이 있으시니까 민주당에서 최근에 보니까 친이 친문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사퇴 요구, 또 현근택 대변인 이른바 문파에 대한 글 SNS에 올린 게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남의 당에 대해서 민주당처럼 이리라 저리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 정청래 의원이 지금 불교계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음으로써 네. 불교계에 아주 심각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나무 집안에 대해서 네. 이러쿵저러쿵 민주당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잘 수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맡고 계신 조경태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체돼 있고 침울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려운 시대지만 내년은 아마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히려 가게 문을 열면 손해를 보는 영업시간을 끌어준다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좀 빨리 정상적인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으면 이번에는 꼭 코로나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천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평균 7천 명 수준이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603명입니다. 어제보다 8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438명, 2주 전과 비교하면 2,480명 많습니다. 신규 환자가 6,00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24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해외 유입은 어제보다 128명 줄어든 246명으로 23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8명으로 500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28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과 전국 나란히 23.4%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당분간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최대 15,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기보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영래 중수원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의 핵심 변수인 고령층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돼 있는데 이는 60세 이상에서 3차 접종률이 올라간 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지난달 확진자 7,000명대를 기록했을 때는 60세 이상 비중이 30% 내외로 다수가 위중증으로 연결됐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비중이 9.5%로 줄어 의료 대응에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우세 종화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 개편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진료 참여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정 시점에 의료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방식은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큰 만큼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인 하루 300명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광주 지역 변이 감염자 가운데 80%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광역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의 코로나19 그것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을 보면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서 이 검사 받기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광주에서 359명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지난 2020년 2월 3일입니다. 이후 2년 동안 광주에서 하루 확진 환자가 300명을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후반대와 200명대를 오가더니 어제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월별 확진 환자도 오늘까지 2,900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였던 지난달 1,800여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동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만 누적 확진 환자가 26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있는 요양시설에서도 14명이 한꺼번에 감염됐는데요. 누적 확진 환자가 14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광산구 요양병원과 서구 요양시설을 비롯해 끊임없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광주 지역 오미크론 검출률도 80%를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방역당국도 잠시 멈춤을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우선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광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긴급 휴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달 6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 특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병원, 2개 생활치료센터 740여 개인 병상을 1,060여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은 내일쯤 7,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고 있고 대응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굉장히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보다는 확실히 빠른 것으로 보이죠? 네, 이미 해외에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2~3배 이상 높다고 확인이 된 바가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전파되는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첫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5주 만에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고 밝혀질 정도로 아주 빠르게 전파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아마 전체 확진자의 80에서 90%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쯤에는 한 4,000명대의 확진자 수를 기록을 하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좀 확산을 하다 보니까 오늘 6,000명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그러다 보니 또 10,000명을 곧 넘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우리나라 감염자 중에 지금 58%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인천이나 광주, 평택 지역 이런 데서는 90% 이상이 오미크론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전파력을 가진 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생산 지수가 우리가 거리두기를 다시 하면서 한 0.8 전후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주 들면서부터는 1.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 이내에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10,000명에서 12,000명이라고 하셨죠. 그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됐다. 그래서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신속히 전환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8,000명대 육박하는 수준일 때도 사실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꼼꼼한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보다 경증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재택치료 시스템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이 재택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분류, 그리고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구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 처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활지원 물품의 전달,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단단하게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중환자들이 일정하게 1, 2주 후부터는 발생을 하고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중환자 이송 체계, 그리고 중환자 병상의 원활한 운영이 또 한편으로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택치료라든가 중환자 이송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현장에서는 좀 고쳐졌다, 수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재택치료와 관련돼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의학적인 모니터링을 할 그 의료기관의 확보, 의료인의 확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속도가 상당히 느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 그 키트나 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같은 의료용 물품들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확충이 필요한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속도가 느리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속도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의 확산이 1, 2주 정도 빨라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노력을 박차를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위중증 환자요,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62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걸 보면 좀 대응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중증 환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한 1, 2주 이전에 그 중증으로 진행한 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계속 감소하고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1, 2주 안에 다시 중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주 내지 2주 사이에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 중환자 병상도 다시 차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확보하기로 되어 있던 중환자 병상들이 실제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인력 확충이나 기자재 장비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경증 확진자가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미크론이 실제로 경증으로 좀 단순한 감기 증상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젊고 건강한 연령층,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볍게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중증화율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그리고 면역 저하 질환을 포함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중환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임산부, 그리고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서의 접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어린이나 임산부에서의 중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상당한 경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 KF94나 KF80을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로 쓰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재택치료 시스템을 확충하게 되면 KF94 마스크를 이제 그 동거인의 경우에는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비말 차단 마스크로는 안 되는 건지 혹은 KF94를 쓴다고 괜찮은 건지 좀 양비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국 마스크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특히 이제 오미크론과 같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를 막아내려면 그 필터 기능이 확실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면 마스크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덴탈형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터가 없기 때문에 이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KF80이나 KF94 적어도 그리고 KF-AD 같은 그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기능이 좀 충분하게 확인된 그런 마스크 착용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터가 반드시 들어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미크론이 성인에게는 선물이고 어린이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다. 앞서서도 지금 12세 미만의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점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상당히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2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백신 접종을 아예 시작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의 그 감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연령층에 있는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데이터를 보면은 이 어린이들의 입원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 소아들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뭐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까지 당장에 나올 수 있는 뭐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 대명절이죠.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조심을 하긴 하겠지만 코로나 2년 정도 지나면서 백신도 접종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고령층과 그렇지 않은 그 가족 간의 접촉이 좀 이번 명절에도 아쉽지만 많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고령층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중환자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가급적 이 가족들의 모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이런 일은 꼭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번 설 연휴에도 부모님 생각해서 일단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안타깝지만 좀 이 위기를 좀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오미크론 확산세가 전문가들 예상보다 1, 2주 빠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지점도 좀 정부 차원에서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꼬박 열흘째입니다. 수색의 성과는 아직 없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 무너진 건물 내부를 찾은 가족들 수색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수색 작업도 이루어질 텐데 내일로 미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타워 크레인 윗부분부터 해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앞두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타워 크레인 해체는 내일 하루 동안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작업은 내일 아침 8시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크레인 조종실 뒷부분에 있는 무게추를 우선 분리하고 크레인 팔 역할을 하는 붐대, 이어서 조종실을 떼어내는 순으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수색 작업도 일시 중단됩니다. 또 위험 반경 79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도 멈추고 작업자를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위험 반경에 있는 주민이나 행인들의 접근도 모두 차단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실종자 가족들이 이 사고 건물 내부를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수색 작업은 7시 반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아침 9시쯤에는 피해자 가족이 대표단을 꾸려서 구조대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진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장을 다녀온 가족은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만 해체하면 구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직접 현장을 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기간에 실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은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각 후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오전엔 서울 인사동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예술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과 함께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 모습인데요. 투자의 규제 짐 로저스와 화상 대담을 하면서 경제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잠시 전인 오후 4시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수우파 댄서들과 만나면서 젊은 층들과의 소통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전에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공약했는데요. 기업 가치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이 가상자산 산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과 젊은 층 공약에 강점을 찍었습니다.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힘이 되는 생활 공약이라는 이름의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연말정산 양육 지원 반려동물, 각각 직장인과 학부모, 동물권 표심을 노린 맞춤형 행보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철수 후보는 김동길 명예교수를 만났고요. 이후엔 직접 선대위를 열었는데요. 뭔가 바뀐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배경 글자가 바뀐 건데요. 안철수신 제가치국 평천하. 본인 수양을 먼저 하라는 의미의 수신제가치국 평천하와 안 후보의 이름을 합친 거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양당 후보들을 모두 저격하면서 깨끗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 대통령제가 가진 폐해에 대한 쇄신을 강조했는데요. 제왕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통령의 힘을 빼기 위해서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 여야 후보들이 분주한 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대위 안에선 내홍이라는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잦은 탈퇴를 요구했다는 이핵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탈당과 이혼은 안 된다는 정 의원의 조응천 의원은 사랑했기에 헤어졌노라라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현근택 대변인의 문파 발언까지 겹치면서 다시 이재명계와 친문 지지층이 갈등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나 싶었던 국민의힘. 어제 윤 후보와의 회동에서 홍준표 의원이 재보선에서 특정 지역구에 공천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 홍 의원을 겨냥해서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마땅히 걸맞은 행동을 하라며 쏘아붙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방자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또다시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보이죠.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48일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대선 전국.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선 D-48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죠. 여야 모두 지금 보신 것처럼 원팀 기조에 조금씩 균열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를 놓고서 지금 친이계 친문 간의 갈등도 불거졌고요.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회동에서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반발이 일고 있죠. 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의 주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대위 대변인 오셨으니까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의 이른바 문파 음모론. 자,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욕설 영상을 상대당이 아닌 이 문파 일부가 만들어서 설 연휴 때 배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음모론을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파,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현근택 대변인이 파문이 일자 삭제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 현근택 대변인이 왜 이 글을 올린 걸까요? 사실 그 이전부터 누군가가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네거티브를 할 때 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사실 뭐 농담 삼아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설을 내뱉는 게 아니라 가상 AI처럼 그렇습니다. 예. 가상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욕설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럴 때에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뭐 어느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을 뭐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급한 마음에 이제 SNS에 올렸는데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현재 문파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문파가 아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의 대척점을 이름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세운 부분은 현근택 대변인이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대위 대변인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다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 친문 커뮤니티 회원들 또 민주당 인사들도 이 같은 음모론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아니다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종평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현근택 대변인이 이 글을 올렸을까요? 이거 김빼기 전략이다. 김빼기 전략이다. 예, 그리고 이게 뭐 개인의 어떤 실수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실수 아니고요. 뭐 선대위 내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대응 전략으로 이걸 기획을 한 거고. 대응 전략이다. 네, 그리고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악역을 자처한 그런 그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뭐 대장동급 뭔가 터질 거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었고요. 최근에 그 이제 친문 그 단체들 중에 이제 일부 단체들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 교체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뭔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현근택 대변인을 비롯해서 아마 그 캠프 차원에서 그걸 포착을 한 것 같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차피 나올 거라면 사전에 좀 선제 대응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만간 뭔가 터지긴 할 텐데 그거 다 페이크입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제 김을 좀 빼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사안이 실제로 터졌을 때 이제 닥칠 이제 폭풍의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뭐 계산된 하에서 이번에 일단 발언을 좀 내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의 분석이었는데요. 복귀왕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김빼기 전략 아니냐라는 저희가 그런 지적인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어떤 일종의 작전인데 네. 할 만큼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창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그 무기인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근택 대변인이 표현을 하는 중에 사실 이 문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내부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직접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선 때 뭐 일부 썼던 이런 표현들을 지금도 이제 그대로 쓰고 옮겨서 쓰고 있는 건데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짰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마치 상대당에서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텐데 전 이 부분을 현근택 대변인이 열심히 하다 보니 한 실수다라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근택 대변인이 지금 일단 올린 글을 내렸고요. 그리고 추후로 다시 또 뭐 글을 올린다거나 여기서 실수했다, 뭐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죠. 앞으로 더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파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분들이 문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이고 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앞으로도 지지하려고 하는 분들인가. 예를 들어서 노사모 같은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 퇴직하시고 나서도 계속 지켜오고 있고 지금도 또 여전히 그 활동을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문 대통령을 흠집내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문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 순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내에는 순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 순수하지 못한 분들을 지칭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해를 사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동안에 친문 지지층을 좀 자극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혹시 친일 친문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 출신인데요. 기본적으로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계승하면서 혁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보다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때 정권 교체와 버금가는 오히려 더 나은 모든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이 살아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국가가 더 득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라고 하는 것을 정책을 일부 다른 정책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서운해하고 뭐 하는 거는 그건 어린아이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더 나은 정책을 찾아서 더 나은 앞으로의 5년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정권 재창출을 주장하는 후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앞서 이제 김빼기 전략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친이와 친문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이제 그 이제 승복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친노 친문계가 이제 그 양쪽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낙연 전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도 일부 갔고 친문이 분화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랬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이낙연 후보 전 대표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간에 뭐 상당히 좀 최근에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제 돌아섰는데 그랬군요. 여전히 이제 일부들은 이제 이걸 용납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하고 상당히 좀 갈등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친문계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거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계속 그 반 이재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재명 후보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했던 이병철 씨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 중심으로 해서 후보 교체론을 다시 좀 불씨를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뭔가 이제 추가 폭로가 나올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정치권에서 이제 돌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이게 조금 자칫 잘못하면 향후에 더 분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판단을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좀 내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맥락에서
현근택 대변인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도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도 있지만 사실 또 거짓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 그러니까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핵관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탈당을 요구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조응천 의원, 이재명 후보와 매우 가깝다고 하죠.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조응천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공개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글쎄 뭐 이핵관이가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조응천 민주당에는 윤핵관에 비견될 이핵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당 후사를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좀 탈당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정청래 의원이 좀 탈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당 내에서 있는 겁니까? 저는 수면으로 올라온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예. 조응천 의원님께서 이제 마음속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예. 정청래 의원이 좀 튀는 스타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이슈는 뭐 20, 30년 전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찌 보면 뭐 작은 권리이기도 한데 국립공원을 가는데 사찰이 있는 데를 거쳐갈 때는 통행료를 내야 되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찰의 수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불교의 문제인 것처럼 표현한 그것이 잘못된 건데요. 예. 이것 때문에 혼쭐 나고 있죠. 주말마다 또 평일에도 사찰 돌면서 사죄하고 또 어떤 스님은 만나주시고 또 어떤 스님은 안 만나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예. 지난번에 이제 108배 정세균 후원회장께서 같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진실되게 사죄를 하고 또 우리 불교계에서도 그 진실된 사죄에 대해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네. 그런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쯤 해서 사실 어느 누군가가 그래도 후보랑 좀 가깝다라고 정청래 의원이 볼 때 생각되는 그분이 개인의 의견으로 대선 때까지는 조금 힘드니까 잠시 스스로 좀 비켜줘 있으면 안 되겠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청래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본인의 발언으로 당의 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차에 탈당 이야기, 자신 탈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가 나서 SNS에 올린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 당원들의 심리를 많이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이핵관이라고 하는 사실 상대당에서 쓰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 당으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사실 저 표현 하나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의 관계자가 혹은 선대의 관계자가 자진 탈당하면 어떠냐라고 물어왔다. 하지만 나는 탈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많은 당원들이 저 이슈와 그리고 발언의 실수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출당까지 혹은 탈당까지 할 이슈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뭐 좀 껴뚱할 텐데 지금 이 대목은 사실 당에 큰 폐를 끼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정치를 많이 해오셨던 분인데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정청래 의원의 큰 실수다.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종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정청래 의원이 탈당을 할 것 같습니까? 자진 탈당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그 이재명 후보 그 옆에서 자주 포착이 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본인이 이핵관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진짜 이핵관이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요구를 수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잠시 자기가 당을 떠나겠다 하고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텐데 네. 그런 선택을 안 한 거로 봐서는 확실히 이해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해관 있죠. 그리고 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이해관이든 윤핵관이든 일을 잘하면 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일을 잘 못하고 후보자를 좀 잘못된 길로 이끌고 하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이제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한 이해관들이 좀 무리한 그런 요구를 했느냐?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는 요구였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뭐 워낙 이게 지금 불교계 쪽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이제 뭐 108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네. 뭐 그런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교계 쪽에서 여전히 지금 뭐 화를 안 풀고 있어요.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들고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와 매우 가깝다는 조응천 의원이 선당우사 이야기하면서 좀 탈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야기할 사안은 또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불만이 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런 정도로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정청래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정치를 오래 한 그 정치인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거다라고 보고 조응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저런 얘기 한 것도 결국 뭐 내부에 문제 있다라는 걸 밖에 나와서 그냥 까발린 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양쪽에서 만나서 잘 대화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불교계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청래 의원이 잠시 당을 떠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답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난감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말 실수로 선거에 불리하니까 뭐 당을 떠나달라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개인의 결단이 요구되는 건데 그것을 사적인 통로로 해서 누군가가 개인의 의견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당에 폐가 되는 표현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당 후사의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저 발언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의견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응천 의원께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당내 분란이 정말로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내부의 문제는 최대한 봉합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인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핵관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과거 윤핵관이 누구냐라고 계속 언론들이 물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이핵관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 분이 누구였는지. 아마 저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체계로 해서 당에서 직접 당 차원에서 선대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후보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후보가 워낙 광범위하게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세요. 그 SNS를 통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주고 하면 이것을 뭐 대변인단에 또 뭐 정책본부에 본인한테 오는 것들을 다 전달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하셔서 특정인에게 윤핵관, 몇 명에게 윤핵관, 뭐 이핵관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사실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만찬을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앞서 잠깐 전해드렸죠.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뭐 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3가지 중에 누구누구를 어디에 공천했으면 좋겠다. 전략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내에 지금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조건부 선대위 합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의 이 제안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무리한 요구다.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 빅딜 방식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단일화한 이후에도
결국 이제 자리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 측 사람을 뭐 어떤 자리에 앉힌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단일화한 것의 효과를 이제 서로 공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네. 뭐 과거 DJP 연합도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이 후보자 리스크 그리고 윤핵관 리스크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당 내에서 좀 이야기되고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밖으로 좀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이 얘기는 후보자가 비공식 회동에서 한 얘기예요. 네. 자, 비공식 회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겉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얘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빅딜을 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빅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알려져요. 이건 결국 누구 잘못입니까? 후보자 모르게 그럼 알아서 밑에 참모들이 이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갈등을 증폭시킨 사람 권영세 본부장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권영세 의원이 제가 보기엔 이 경우에도 나름 이제 악역을 맡은 격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네. 권영세 의원도 따지고 보면 윤핵관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까? 후보자가 이제 비공식으로 만나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좀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변에게 이 얘기를 했겠죠. 예. 자, 이 얘기를 주변에 흘리지 않았다면 후보자가 흘리지 않았다면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네. 권영세 본부장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이건 후보자가 옆에 흘렸고 흘린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더라. 네. 이거 정말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권영세 본부장이 나서서 이렇게 홍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미숙한 부분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고 예. 윤핵관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그야말로 뭐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비공식 회동에서. 예. 그런데 그걸 밖에 나와서 다 이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좀 문재인 대통령 뭐 청와대 회동 같은 경우에도 비공식 이제 대화를 나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청와대가 그 내용 시시콜콜하게 다 공개 안 합니다. 왜 공개를 하면 정말로 이 참 국론 분열이 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선 후보고 또 이제 홍준표 의원도 얼마 전까지 후보로서 두 사람이 굉장히 양강으로 겨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DJP 연합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회동에 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과연 그랬는가? 정치적으로 과연 빅딜할 의사가 있었으며 또 그런 정도로 소화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냐? 제가 보기엔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렇군요. 이거 빨리 리스크 해결해야 됩니다. 예. 윤핵관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당 밖으로 꺼내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뭐 저도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모른다. 안정된 검찰 조직에서 성장해오고 그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말을 듣는 조직만 운영해 보다가 여기에서는 어떤 때는 나보다 상대를 더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런 그 구조에서 둘만의 대화를 자기 가슴에 담고 이것을 어떻게 외화시킬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혼자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바로 윤핵관 관계자들에게 뭐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얘기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이건 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홍준표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자, 오늘 나온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가족의 비리에 대해 가지고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의 원래 원칙이거든요. 다소 불쾌하고 좀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후자에 대한 부분 아닐까. 나 이미 하고 있다 또는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냐 이런. 네. 뭐 이준석 대표 발언 보면 홍준표 의원이 요구한 두 가지 제안 가운데 이제 가족 비리 엄단 이것은 이미 윤 후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정책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그래도 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나와서 사과도 하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앞으로 이렇게 관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의 경험치기 있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집에 가면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배우자라는데 그럼 배우자가 하는 얘기를 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할 거다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우려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합류하는 조건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의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한 얘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담긴 요구를 딱 먼저 내세우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라도 좀 그게 과연 명분 있는 합류였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명분 있는 얘기 한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실제 가장 이제 원하는 요구사항은 이제 뒤에 살짝 붙이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제가 보기엔 설계를 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좀 분란이 좀 돼버렸네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이제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홍준표 의원 전략공천 요구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 어떤 얘기 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 옆방에 있는 이웃 사촌 그 바로 내 방이 옆방. 안녕하세요. 나는 취재 대상은 아닙니다. 국정 운영을 담보할 조치를 요구하신 게 맞으세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그걸 두고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홍 의원의 공천 요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자,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합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군요. 양쪽 진영이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비판하고 했던 분들까지도 하나로 모여서 서로 간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을 텐데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 두 가지 명분으로 내세웠던 초과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해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후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불리한 이슈 안 건드리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정 운영 능력 담보하는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을 때 홍준표 대표가 SNS에 올렸다가 이제 그것을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확신을 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읽혀요. 그래서 이 두 부분까지는 굉장히 멋있고 또 젊은이들에게도 역시 홍카콜라야 라고 전달이 됐을 텐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역시 정치인이야, 그것도 노회한 정치인이야 라는 것이 이제 공천 거래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뭐 내용이 있는 것처럼 불거지지만
홍준표 의원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것을 어떤 뭐 합리적 명분을 찾아서 홍준표 의원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략 공천하고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을 선대위로 끌어들이는 뭐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 종로, 서초갑, 뭐 대구, 경기, 안성, 상당 5곳 재보궐선거도 함께 이번에 대선 때 치러지잖아요. 네. 혹시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현재 고민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48일 남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상징적인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종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그 보궐선거 출마자 후보 간의 어떤 무게가 별 차이 나지 않는다. 혹은 전체 우리 그 일종 런닝메이트처럼 이런 그 저 팀을 짜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경선할 겁니다.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예, 경선이 기본인데 전략 공천 가능성도 열어두신 거죠. 그러면요. 예. 결국은 이종훈 평론가님, 홍 의원이 합류할까요? 선대위에? 다시 좀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저울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밖에 외부에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DJP 연합을 해서 이제 그 DJ하고 JP가 만나서 서로 이제 뭐 총리는 그러면 JP가 알아서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통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냥 언론에 공개됐다 이러면 그게 판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이런 정도면 정치권에서는 판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나갈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되더라도 아마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더 큰 거를 주지 않으면 아마 설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출마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두 번째 요구 사항으로 이제 걸은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집권을 했을 때 이분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의구심을 해결을 해주려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재형 카드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 그렇군요. 였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또 성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복향 대변인도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종훈 평론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시각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고 있다. 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뭐 결과는 또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열흘째 수색 작업 진행되고 있죠. 수습본부는 오늘로 예정된 타워 크레인 해체 내일 하루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현장 브리핑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진행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해체 타워 크레인 전도 방지를 위한 와이어 임장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기존 전선이 파괴되어 전력 연결을 위한 전선 작업 및 동력 연결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8단 브레싱 탈락 방지를 위한 고정 준비 작업과 실시간 계측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명일은 1200톤 이동식 크레인 2기, 그리고 기존의 타워 크레인 1기, 3기를 이용해서 RCS-폼 버프집, 거동 방지 고정 작업과 해체 타워 크레인 8단 브레싱 탈락 방지를 위한 장비 고정 및 체인 블럭, 그리고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작업 순서는 앞붐 수평 잡기와 후크 올리기, 웨이트 내리기, 붐 해체,
탑패드 해체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외벽 안전관리 사항으로 외부 옹벽 계측 관리 결과 마이너스 37mm에서 22mm로 계측되었습니다. 관리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5mm입니다. 영일은 그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과 그 타워 크레인의 변이 계측 관리 그리고 외벽의 계측 관리 인원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루빨리 실종자를 찾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에 유해 물질까지 들어있는 이 사탕을 밀반입해서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정력 사탕이라며 성인 용품점 등에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높여준다면서 수험생을 상대로도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력 캔디라고 팔린 사탕입니다. 분석 결과 시알리스 주 원료인 타다라필과 유사한 데메틸 타다라필이 나왔습니다. 해당 성분은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두통이나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해당 사탕을 수입해 유통했습니다.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일부 성분과 색상을 바꾼 사탕 제조를 의뢰해 마하캔디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았습니다. 보통 사탕인 것처럼 속여 정상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다. 뒷면을 보면 일반 사탕에 들어있는 성분은 표시돼 있지만 불법 성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A씨 등은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메탄올이나 부탄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오고도 없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 식품인 것처럼 정력사탕, 열공사탕으로 광고하면서 온라인 및 성인용품점, 부동산, 골프샵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밀반입량이 17만여 개로 시가 20억 원 상당입니다. 업자 A씨 등 2명은 현재 관세법과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관은 A씨 등이 보관 중이던 불법 사탕 4만 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모습이 바뀌었고 또 많은 것들이 희생된 2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코로나와 싸워온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벌써 2년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우리 간호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간호사분들 일상도 많이 바뀌었고요. 근무 여건도 한층 어려워졌다면서요. 네. 지금 코로나가 되기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일반 병동에 있는 숙련된 간호사들을 또 빼서 코로나 병동으로 보내다 보니까 일반 병동은 또 새로운 간호사들이 오는 형상이 됐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일반 병동도 힘든데 코로나 병동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작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호사들은 그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원칙적으로는 2시간 가서 일하고 나와서 2시간 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 혼자 간호사가 이왕에 들어간 길에 해라 하니까 4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환자를 간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으면 염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는데 치매 어르신들은 이렇게 뭐랄까 시간이나 이 장소에 대한 게 오리엔테이션이 좀 없어지시니까 간호사를 그 무거운 옷을 입은 간호사를 막 붙잡고 늘어지시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부분은 병원이지만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자기 업무 외에 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해야 되는 게 체열도 해야 되고 검사 채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 100시간 이상을 일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럼에도 예. 정말 묵묵히 일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하다라는 네.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간호법 제정하는 네. 그런 집회를 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간호법 이게 어떤 건가요? 간호법입니다. 네. 네. 간호사법은 네. 간호사만 들어가는 법. 예. 간호법은 예. 간호의 인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네. 간호사, 간호조무사,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문 간호사도 네. 있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법인데 네네. 그 간호법은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진국은 네. 이제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네네. 원래 간호법의 시조가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네. 의사 규칙, 산파 규칙, 지금 조산사 규칙, 간호원이죠 그 당시에는 네. 규칙이 다 있었는데 네. 1930년 동안 독립된 그런 규칙이 있다가 예. 일제 강점기가 되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의료인을 네. 어디로 그 동원령을 내리잖아요. 네. 전쟁 동원령. 예.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 의료령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몽땅 합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는 네. 일본은 그렇게 하고 패망을 하고 예.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는 바로 의료법, 의사법, 간호사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네.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법을 예. 지금까지 의료법이라는 걸로 네. 70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 네. 의료법은 뭐냐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병원에서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네. 보건소, 보건교사, 노인요양시설 뭐 많습니다. 여러 군데. 예.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어떤 법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맞춘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호법이라는 걸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간호법 제정을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왜 이 간호법 제정이 어려웠던 겁니까? 일단 간호법이 그 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네네. 2005년도부터 이제 법안을 계속 올렸습니다. 법안을 계속 올렸군요. 네, 예. 올렸는데 번번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네, 안 되는 자꾸 이유는. 잘못된 왜곡된 이유를 대면서 간호단독법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부르짖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어떤 예.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보시면 네.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법에는 네. 간호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소리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법안을 올리면 국회에서 그 법안을 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거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법이 되면 간호사가 나가서 독립적으로 너희들이 다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거는 아니 의사협회 분들은 간호사 분들하고 같이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같이 일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거는 왜곡된 좀 사실이다. 아. 그래서 저희들도 예. 이 법이 좀 같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어떻게 좀 역할이 바뀌게 되고 또 처우도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간호법이 됨으로써 제정이 되면 간호사의 역할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단 간호사의 업무가 모호했어요. 네. 뭐 진료 보조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한다는데 그 진료 보조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저렇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 네. 이렇게 네, 규정을 네. 확실히 해야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기를 잘 봐주세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나 처방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일을.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넣은 이유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데 네.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진료보조라는 항목으로 넣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의료법,
어떠한 분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뭐냐, 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의 업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준을 만드는 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분들 너무 어려워서 처우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처우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간호사를 위한 처우를 위한 아무런 법이 없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개설을 위한 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법입니다. 또는 그런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개설하는 법입니다. 거의 의사가 치료하는데 중심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전혀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2018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안을 냅니다. 법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정부에서 그런 거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가 잠시 그래픽으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반대 이유를 잠깐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 가진 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단일법 체계 아래 직역별로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행위는 간호사도 의료행위입니다. 왜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또 조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도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4년제가 2011년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을 가는데 석사학위를 가는데 적어도 간호사 면허증을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럼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똑같이. 거기 저기도 우리가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야가 있지만 저기서는 단일법 체계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그 단일법이라는 거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거는 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누구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간호사의 처우나 개선이나 어떠한 간호사의 배치 기준이라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의료의 경영에 먼저 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법이 된다고 해서 어떤 병원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원의 경영에 어떠한 거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게 있고 같이 간호의 전문성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상황 이걸 간호사분들에게 무조건 헌신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더 잘 치료받고 돌봄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후반기 부진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제주에서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후배들과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김상익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따뜻한 곳이지만 그래도 겨울바람이 매서운 제주도. 류현진이 국내에서의 마지막 몸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마무리를 앞둔 2주 동안의 제주 훈련은 늘 그렇듯 플레이리스트 재생으로 후배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자세가 피하기 좋네. 이게 좋지. 오케이. 국내 후배들과 함께하는 훈련이라 서로에게도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서슴없이 저한테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이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뿌듯하고 현진이 형을 위해서라도 야구 더 잘하고 싶습니다. 특히 같은 왼손 투수 김기탁 선수는 롤모델 같은 선배의 기술과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집중을 잘하시고 몰입을 잘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모자라구나, 내가 하는 훈련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한 통계 사이트가 예측한 유현진의 올 시즌 성적은 12승 8패, 평균 자책점 3.69. 평균 자책점은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기대 승수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팀 에이스에서 제3선발로 위상이 추락한 유현진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저 갖다 모시라고. 저 체인지업 던져요. 던져. 똑같이. 축구랑 똑같이 던져. 세게 그냥.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 때문에 평소 1월 말 또는 2월 초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유현진의 출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두산 좌완 최초 100승 돌파의 금자탑을 쌓은 느림의 미학 유희관 선수가 팬들과 구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희관은 은퇴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족한 자신을 지도해준 감독과 코치, 같이 땀 흘린 동료들께 감사하고 응원해준 팬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구단과의 연봉 협상 때문에 은퇴를 결심한 건 아니라며 해설위원과 방송, 코치 등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희관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단어이지 않나. 남들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또 좋은 팀을 만나서 제가 그런 편견들을 깨고 제가 이 자리까지 코로나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피 대신 간단한 방법으로 다양한 곡물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다면 몸에도 좋고 카페인 걱정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김학무 기자가 소개합니다. 요즘 집에서 직접 차나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이른바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메뉴는 전통 차나 간식용 음료도 있지만 대부분은 커피. 원두를 사서 직접 갈아서 내려 마시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는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잔 마시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에는 조금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가 하고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커피 원두 대신 검은콩이나 팥, 수수, 메밀 등 진한 색의 잡곡을 차 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잡곡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후 물에 끓여 우려내거나 믹서에 갈아 물만 부어 마시면 됩니다. 잡곡의 색에 따라 다양한 색과 향을 즐길 수 있고 잡곡의 영양 성분이 함께 우러나 몸에도 좋습니다. 검은콩차는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많고 팥차는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는 칼륨, 수수차는 항산화 물질, 메밀차는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다른 곡물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맛의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잡곡차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고 항산화 성분과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꾸준히 드셨을 때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잡곡차로 추운 겨울 면역력도 기르고 은은한 차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수확 후 저장 온도가 다른 농산물을 함께 수출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수출할 때 저장 온도가 달라 부패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했고 최근 고구마와 파프리카, 토마토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연구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농진청은 올해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전략 목표로 농축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서 농생명 자원 소재화 기반 기술 확보와 농식품 산업 활성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등을 설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91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12개 연구 사업을 투행할 예정입니다.
추위가 하루도 쉬어가지 않는 듯합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도 찬바람이 불며 강추위는 여전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영동과 충북 곳곳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관령은 영하 19도, 파주 영하 16도, 대전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길게 이어졌던 한파가 누그러집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대구와 광주는 8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인천, 충청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고요. 휴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